자, 안녕하세요. 북선 카페 여러분. 자, 오늘은 저번 시간에 이어가지고 시토 교단과 탁발 교단의 등장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요. 83페이지 펴보세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볼 게 시트 교단인데, 이 시트 교단은 이제 그 12세기 정도 이제 형성된 교단이죠. 그래서 이제 베네딕트 계열을 엄수하면서 단순하고 겸손한 수도원 생활을 이제 하기도 했고요. 그래서 장원을 비롯한 농경지의 기증을 거부하고, 왜냐면 이게 기증을 받으면 세상에 공짜가 없다고, 그만큼 이제 그 봉건제후 밑에 들어가서 봉신 역할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거부를 하고 직접 이제 학문을 개관하면서 이제 교단의 수입원으로 삼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학문이 개관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 유럽 전역에서 이 당시 이제 농경지를 확대시키는데 큰 공을 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영국 북부와 웨일즈 지역의 많은 항구지 개척을 해서 목양지로 변화시켰고요. 특히 이제 영국의 요크셔의 항구지가 강된 목양지로 변했다. 그 목양지는 여러분들 알다시피 양을 이제 키우기 위해서 이제 만든 초원 같은 것들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영국이 요크셔 지역이 양모 생산의 중심지가 되는 계기를 마련했다. 참고로 잉글랜드 같은 경우에는 중세 시대 때 상당히 양모 생산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이제 그 네덜란드 쪽으로 수출했죠. 이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농업기술 발전과 농업 생산 증가에 크게 기여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탁발교단 등장 볼게요. 이 탁발교단은 이제 기존의 교회가 너무 부패하고 썩어 빠졌기 때문에 등장했어. 그래서 완전히 이제 무소유로 이제 있었던 곳 한 곳에 이제 그 딱 정착해 갖고 하는 것보다는 도시로 돌아가면서 도시에 돌면서 복음을 전달하는 역할을 했다. 그 당시 그 13세기죠. 13세기 때는 어, 뒤에도 얘기했지만 중세 후기 정도 되죠. 그래서 상품화폐 경제가 발달했던 때요. 그래서 이제 도시가 발달되기 시작해서 그래서 이 도시를 타겟으로 해가지고 복음을 전달하는 그 역할을 수행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단도 많았어. 뭐 알비지파 이런 이단들로 교환시키고 그 다음에 정화된 이제 복음 진양 생활을 그냥 갈망을 했다.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탁발 교단이 두 개가 있죠. 하나가 이제 프란치스코 교단과 그 다음에 도미니쿠스 교단이에요. 그래서 프란치스 교단은 도시민에게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고요. 도미니쿠스 교단은 남부 프랑스 여행하던 중 알비지파의 이단을 보고 놀라서 이 교단을 창비했는데 주도 이제 이단을 개종시키는 데 목적이 있어요. 종교 재판에 주 관여했고요. 그래서 이 탁발 교단은 나중에 이누키티를 3세에 위해서 승인을 받죠. 그래서 이제 교황청 직속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이제 승인한 배경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단 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거예요. 그 이단이 이제 그 당시 알비지파나 이런 사람들이 교회가 너무 부정부패하고 사치에 빠졌다 그렇게 비판하니까 그거에 대항마로서 그 당시 두 개 교단을 승인을 해줬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은 그 탁발교단의 영향을 보면 14세기 대학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고 왜냐하면 여기 수도사들이 당시 지식인들이었어요. 그래서 대학에 많이 참여해가지고 대학 교수도 활동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교 재판에 관여해서 교회의 권위를 높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런 탁발교단도 처음에는 상당히 깨끗하고 청빈한 삶을 유지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도 이제 돈과 권력을 이제 누리다 보니까 점점 부패해지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예전에 자기들이 비판했던 그 교회의 모습들을 보이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두시고 중세시대 이단은 전 시간 했으니까 넘어갈게요. 자, 교환권의 쇠퇴를 보죠. 13세기 말부터 이제 교환권이 점점 이제 쇠퇴하게 되는데 뭐 여러 측면에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십자군 전쟁 실패죠.
십자군전은 뒤에 좀 얘기가 있지만 대략 7번 정도 진행이 됐거든요. 근데 1차 십자군 전쟁을 제외하고는 다 실패했어. 근데 이 십자군 전쟁을 주도했던 사람들이 교황이죠, 교황. 그러다 보니까 교황의 권위가 이제 떨어지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지적 분야 토마스 아퀴나스의 종합이 이 전반적인 동의를 얻지 못하는데, 뭐 이거 뭐 그 자세히 설명을 안 해가지고 대충 이제 이렇게 유추할 수 있는데, 14세기 들어가면서 이제 오콤이라든지 이런 유명론자들이 등장하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제 종전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앙과 이성의 조화 뭐 이런 게 내걸었던 것을 깨죠. 신앙과 이성의 분리, 그 다음에 철학과 종교의 분리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영향을 줬다. 자, 그 다음에 이건 뒤에 관련된 내용은 이제 나중에 그 사상사 할 때 좀 다시 얘기할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다음 봉건제도의 점진적인 퇴화와 이 집권적인 통일국가들의 성장으로 인해서 그 당시 이제 교황권이 약화되기 시작했다는 거. 그리고 이제 교황권의 실체로서 정치에 개입하고 뭐 이탈리아 소군주로서 이탈리아의 중부 이탈리아 지역을 장악했던 소군주로서의 이익 투쟁 뭐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회 전체의 점진적인 세속화 이런 것도 있죠. 그래서 이런 등등해 갖고 교황권이 약화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왕권의 도전을 보죠. 자, 13세기 때부터 영국과 프랑스, 잉글랜드와 프랑스 같은 나라들은 뒤에도 얘기했지만 중앙 집권화를 강화시켜 나가요. 중앙 집권 강화시키는 이제 배경 중에 정책 중에 이제 하나가 뭐냐면 일단 그 재판권, 그 다음에 또 징세권을 장악하려고 하죠. 예. 그리고 이제 교회도 그 교황청에서 벗어나서 자기 그 국가가 직접 통제하려고 해. 자, 이런 경향들이 나타나게 되는데 필연적으로 이런 것들은 이제 교황권과 충돌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보여줄 수 있는 사건이 그 프랑스에서 나타나죠. 프랑스에 이제 그 필립 4세라는 왕이 있어요. 이 카페 왕조의 제일 전성기를 누렸던 왕이 이 필립 4세 때인데 이 필립 4세하고 이 보니파키우스 그 8세 간의 대립 구도에서 나타나죠. 그래서 필립 4세하고 보니파키우스 8세 관련된 내용, 그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21년도 기출문제에 나왔어요. 자, 필립 4세가 이제 가스코너 공영 젠탈정에 필요한 전비를 연출하기 위해서 국내 성직자에게 가세를 하려고 하죠. 자, 여기 가스코너 공룡은 이제 남프랑스 일대에 있는 지역인데 여기를 이제 쟁탈을 얻으려고 해요. 그래갖고 이제 이 지역은 이제 영국, 잉글랜드 영토였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성직자들에게 그 가세를 못하게 됐죠. 그러니까 가세를 못한다보다는 이제 불문율로 이제 가세를 못하잖아요. 지금도 우리나라에서는 뭐 천주교라든지 신부라든지 목사들에게 가세 안 하죠. 예, 법으로 정해져 온 건 아닌데 하여튼 이렇게 국내 성직자에게 가세를 하려고 했고 이에 반발해서 이제 보니파키우스 8세는 어느 나라 사제 공간에 교황의 동의 없이 군주에게 세금을 내지 마라 이렇게 금지를 시켜버린 거야. 자, 그러니까 필립이 그거에 대한 반발로 또 프랑스로부터 교황청의 금은을 유출 금지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프랑스에서 이제 교회들이 신자들로부터 걷는 뭐 11조 헌금 같은 것도 있죠. 이런 것들은 교황청에 보내지 마라. 예, 이런 것들은 금지시켜. 그리고 이제 산부인을 소집하죠. 그래서 산부인을 소집해서 국민들의 어떤 지지를 끌어들려고 해.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그러니까 이제 이에 대해서 이제 보니파키우스가 가만히 안 있죠. 그래서 유일한 건의를 반포하죠. 우남샤크타라고 하는데 요거 꼭 기억을 해주세요. 요게 예전에 기출 사료로서 나왔어요. 예. 전개 과정도 배경으로서 이제 시험 문제 나왔고요. 예.
자, 그러면 이제 이 오남사크 시장은 주 내용이 뭐냐? 그 밑에 이제 사료가 있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칼과 속세의 칼이 있다. 권력이라는 거는 영적인 칼은 교황이 휘두르는 거고 속세의 칼은 세속 군주가 휘두르는 거죠. 그렇지만 넓게 볼 때는 교회의 권력에 속한다. 그리고 영적인 칼과 속세의 칼 중에 더 어디에 우위냐면 영적인 칼에 더 우위가 있다. 이 말은 뭐냐면 세속 권력보다는 영적 권력이 더 우위에 있다. 그 말은 이제 교황 그 세속 군주보다는 교황의 권한이 더 크다. 이런 거죠. 그 왕권에 대한 교황권의 우월적인 극단적인 것들을 강조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보시면 되고, 요 철학적 기반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자, 요 그 오난사카타는 어디를 기반했냐면 스콜라 철학에 기반을 했죠. 물론 스콜라 철학도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사람도 있지만 특히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가 있어. 뒤에 얘기했지만 토마스 아퀴나스는 뭐를 강조했죠? 이성과 신앙을 강조했죠. 예. 그리고 이성은 이제 철학적 배경은 어디 나왔냐면 그 당시 이제 그 아리스토텔레스의 온건실제론, 그 다음에 신앙은 그 다음에 플라톤 철학의 그 개념실제론, 요걸 바탕으로 해요. 예. 그래서 이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사상에 있는 실제론을 바탕으로 했다. 요게 예전에 한번 철학적 기반이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자, 그래서 요거 그 우남상쿠타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 이제 근데 그러면 이제 요 우남상쿠타를 왜 발표했냐? 일단은 필립 4세 산부인과 소집을 하니까 그의 반발 차원에서 이제 했던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사상적으로 측면을 볼 때는 앞에서 얘기했던 아리스토텔레스 철학과 플라톤 사상, 개념 실제를 조를 강조했다. 이거는 이제 아퀴나스 사상과 연결되죠. 그래서 이제 요거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전에 이 그라티우스 법령 집성가 이게 교회법 중에 하나인데 게다시아누스 선례 등등 그 교환권 강조 내용이 있어요. 자, 이런 걸 바탕으로 진행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 관련돼서 제가 이제 여기다 보충 자료에다가 적어놨거든요. 굳이 알 필요는 없는데 궁금하신 분들 위해서 제가 보충 페이지 보면 229페이지 보면 686번이 있어요. 이게 이제 서양사 서양 중세사에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번 좀 보시고요. 자, 그래서 이제 우남사크타 유일한 거룩 이 내용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기출문제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앞부분에 이제 게라시우스에 관련된 보낸 편지 내용이 있으니까 읽어보시고 클라티우스의 법령 직성도 여기 있어요. 예, 굳이 여러분들 공부할 필요 없는데 이렇게 좀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좀 오타가 있는데 잘못된 내용이 있는데 아리스토텔레스 명목론이 아니라 요거는 제가 잘못 적었죠. 예, 요거는 이제 아리스토텔레스의 온건실제론. 그다음에 여기는 개념실제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네, 그래서 요거 좀 고쳐 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뒤에 넘어가서요. 자, 이거에 대한 비판이 있어요. 예, 비판은 이제 후에 문헌사크탈 보고 비판을 한 건데, 자, 대표적인 게 14세기 때 오콤이라는 사람 있죠. 이 대표적인 사람이 유문론자예요. 이 사람. 이 사람은 이제 뭐라고 주장하냐면 이성과 신앙의 분리를 주장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아퀴나스 사상 같은 거 있죠? 이 아퀴나스 사상 같은 것들 이제 뭐냐면 비판을 해요. 예. 그래서 이성을 통해서는 철학적인 걸 알 수 있고 신앙을 통해서는 종교적인 걸 알 수 있다. 왜 서로 연결시키냐? 그래서 이 사람은 아리스토텔레스 철학을 받았지만 유명론자예요. 예. 또 유명론자면서도 또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그 이성과 신앙을 별별 선호한 유명론자는 이게 신유명론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사람이야. 그럼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 다음에 마르실리우스의 평화 옹호자론인데 요거는 꼭 기억을 해주세요. 예. 요것도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죠. 평화 수호자. 예. 그래서 평화 옹호자론, 평화 수호자 동일한 말이에요. 번역하는 과정에서 다른 식으로 번역을 했는데, 자 마르실리우스는 이 사람은 성직자예요.
그리고 이제 프랑스인이고, 네. 그래서 이 성직자가 프랑스인이지만 교회가 권력을 갖는 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별로 안 좋아했어. 그래서 이 사람의 논리는 교회 권력과 세속 권력이 충돌하면 세속 권력이 우위에 있다, 이렇게 주장한 사람이고, 그다음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의 또 논리가 뭐냐면 교회 안에서의 이제 권력이 있잖아요. 그때 이제 두 가지 권력이 대립되고 있었는데, 하나 교황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다음 공의회가 권력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 참고 이 공의회라는 건 종교회의로서 그 신도들이 모여가지고 신도들 뽑은 대표단들이 추기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하는 게 공의회야. 그러니까 교황은 한 명이지만 공의회는 신도를 대표하는 회의잖아요. 오늘날 말하면 이제 의회와 비슷한 거죠. 그래서 권력을 교황과 공의회 중에 공의회가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은, 이걸 뒤에 설명해 공의회주의라고 하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은 프랑스 교회와 그다음에 그 교황을 정점으로 한 그런 이제 보편교회 있죠. 보통 카톨릭이나 것이 보편교회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인 교회 조직망을 갖고 있죠. 그래서 요 개별교회와 보편교회, 카톨릭 교회를 어디에 강조하냐면 그 프랑스 교회를 강조해. 프랑스 내에서 교회 조직 강조해. 개별교회. 그러니까 이걸 이제 갈리칼리즘이라고 하죠. 예, 교황에서 벗어나서 프랑스 내의 민족주의, 프랑스인을 바탕으로 한 어떤 교회를 강조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교회보다는 세속 권력을, 그 다음에 교황의 권력보다는 공의의 권력을, 프랑스 교회 같은 개별 교회를 강조했다. 예, 그래서 유명론자로서 마스르시의 평화 옹호자론인데, 자, 이 마스르시의 사상은 그 앞에서 이제 나온 문화 사크탈 앞에 있었던 사람이 아니라 뒤에 있었던 사람이야. 예, 뒤에. 요거 예전에 전후 관계 갖고 시험 문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 한번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결국에는 이제 그 당시 필립은 충북인 노가회를 파견해서 보니파큐스가 그 당시 아날리라는 곳에서 머물고 있었어요. 여기에서 교황을 사로잡죠. 이걸 이제 아날리 사건이라고 해요. 아날리 사건. 원래 이 아날리 사건은 그 당시 이제 비판을 많이 받았어. 아니 늙은 교황을 잡아가지고 이게 하면 되냐. 그래갖고 결국에는 이제 필립 4세도 여론의 등을 등뒤로 등을 발이 안 나오네. 예. 필립 4세도 여론의 이제 비판을 받고 나서 그 당시인 그 보니파키우스 8세를 풀어줬긴 했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잡혀가지고 한동안 갇혀 있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 이 사람이 이제 교황의 권위가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클레멘트 5세가 이제 추기경을 프랑스인으로 교체해요. 그래서 이제 교체하고 아비뇽을 이동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여기에 이제 그 클레멘트 5세는 어떤 사람이냐면 프랑스 사람이에요. 프랑스 사람. 그래서 이제 프랑스 사람인데 그 당시 이제 그 누구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냐면 당연히 이제 그 프랑스 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갖고 이제 이때 그 추기경에 의해서 이게 좀 약간 폰이 그네. 클레멘트 5세는 추기경을 프랑스인으로 교체하고, 이게 무슨 말이야? 네. 이게 아니라 이제 사형사 개론에는 좀 다시 적을게요. 1305년에 추기경 위회가 이제 있어요. 추기경 회의정. 예. 그래서 추기경에 의해서 새로운 교황을 이제 선출했는데 그게 보르도 대주교였던 클레멘트 5세야. 근데 이 클레멘트 5세가 뭐냐면 프랑스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예.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클레멘트 5세가 그 28명의 추기경을 임명하거든요. 28명을. 그래서 이때 28명 중에 25명이 프랑스인이야. 이렇게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클레멘트 5세는 그
28명의 추기경 중에 25명의 추기경을 임명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야지 맞죠? 이게 너무 많이 생각되겠고 좀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그 사람은 이제 교황의 거처를 아비뇽으로 옮겼어요. 예. 그 아비뇽은 엄격하게 따지면 이제 프랑스 왕령에 속하지 않고 이탈리아 변경에 있는 도시거든요. 그렇지만 일단 그 프랑스하고 국경지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프랑스 왕의 영향을 받았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비뇽을 이제 교황 시대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비뇽이 유수라고 하죠. 그래서 옛날 이제 유대인들이 바빌론에 잡혔었잖아요. 그 고사에 따라서 교황의 바빌론 유수 또는 교황의 아비뇽 유수 이렇게 이제 불려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필립 4세는 이렇게 자기 세력 밑에 왜냐면 교황청을 옮기게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때 사원기사단을 해체시켰어요. 예. 그래서 이 아비뇽 그 교황과 협력해서 사원기사단을 해체했는데 이 사원기사단은 뒤에 얘기했지만 이제 유럽의 3대 기사단 중에 하나야. 예. 그래서 막강한 국제적 조직망을 갖고 있군요. 프랑스뿐만 아니라 프랑스 중심으로 해서 전 유럽의 어떤 조직망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한순간에 제거를 시켜버린 거야. 예. 왜냐하면 이 사원기사단 같은 그 자기 통제 밖에 있는 그 기사단들이 존재하면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필립 4세의 공격을 받고 사원기사단은 해체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교회 대분열을 볼게요. 자, 일단은 이렇게 이제 허수아비 교황을 로마에서는 그대로 보고 있지 않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이탈리아인 우르반 6세가 새로운 교황을 선출되고 그 과정에서 이제 프랑스 추기경 아까 그 클레멘토 5세가 알박게 한 교황들 추기경도 있죠. 이들과 대립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프랑스 추기경들이 다시 이제 클레멘토 7세를 선출해서 아비뇽으로 이동을 해. 결국에는 이 교회에서 2명의 교황이 나타나죠. 우르반 6세의 로마 교회와 클레멘토 7세의 아비뇽 교회로 분열되는데 이렇게 이제 이걸 교회 대분열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때 그 영국과 독일은 로마 교황을 지지했고요. 그 다음에 스페인하고 프랑스는 당연히 이제 아비뇽 교황을 지지하죠. 그래갖고 이런 식으로 이제 뭐냐면 교회가 분열되고 장기화되니까 당연히 이제 교황권이 어떻게 됐어요? 교황권이 더 쇠퇴하죠. 예전에도 쇠퇴했는데 교황권의 위험이 하락되고 타락되기 시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교회 전체 타락으로 연결됐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분열돼 있으니까 얘네들 이제 뭐냐면 하나로 합쳐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이런 운동도 일어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운동 그 노력 결과 그 당시 그 피사 공의회를 개최해요. 그 양측의 교황 모두 폐위시키고 알렉산더 5세를 새로 선출하죠. 그런데 이제 기존에 있었던 로마나 그 당시 그 아비뇽에 있었던 교황들이 그걸 안 받아들여. 결국에는 또 선출된 교황 알렉산더 5세와 또 기존에 있는 2명 교황까지 합쳐가지고 결국에는 교황이 3명이 됐다. 아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세속 지지에 대한 분열도 장기화됐다는 거. 그래서 이제 뭐 아비뇽 유수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로마 교회는 이런 애들이 지지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병역운동과 신비주의 볼게요. 자, 이때 이제 교회를 비판하는 사람들이 막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 대표적인 사람이 오컴이라는 사람입니다. 오캄? 오컴이라고 또 하는데 하여튼 오캄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이 이제 유명론을 제청하죠. 보편 개념은 단지 명칭에 불과하다. 신앙과 이성의 조화를 파괴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신앙은 종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고 이성은 개별적인 사실을 통해 철학적인 문제다. 종교와 철학을 분리시키죠. 이 부분은 뒤에 스콜라 철학할 때 좀 더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게 됐다. 오콘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교권 정치와 제도가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고 주장하죠. 교권 정치와 그 제도가 그러니까 이거는 너네들의 정치 게임일 뿐이지 이게 신앙이 자체가 될 수가 없다. 신앙의 한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그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여기 큰 범위에서 너희들이 지금 하는 게임들, 정치 게임들은 요것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위클리프라는 사람이 있어요. 위클리프. 위클리프는 교과서에도 나왔던 사람이죠. 이 사람은 영국 사람이야. 잉글랜드 옥스퍼드 대학 교수죠. 그래갖고 이제 여러 가지 주장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사람의 주장 내용 보면 그냥 교회가 타락했잖아요. 교회의 부와 사치를 공격해 교회 재산은 세속적 권위의 배려를 유지하는 것이라고 하여 당시 교회 재산을 탐내고 있던 랭커스 공회의 고어트 존을 비롯한 영국 귀족들에게 한양을 받았다. 그래서 교회 재산이라는 건 세속적 권위에 의해서 뭐냐면 배려를 받았고 유지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은 세속적인 권위, 세속 권리를 위해서 다시 가져갈 수 있다는 논리가 되는 거잖아요. 예, 이러니까 이제 당연히 이런 이제 그 여러 귀족들이 환영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이 사람은 성사제도를 공격해. 성사라는 것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카톨릭 교도가 이제 태어날 때부터 7개 성사를 받는다고 했죠. 7성사. 이 7성사를 이제 카톨릭에서 주제를 하면서 쟤를 사해주잖아요. 그래야지 사해줘야지만 나중에 연옥을 거치지 않고 천국을 갈 수 있어. 네. 자, 근데 이제 이 성사제도 공격해서 어떻게 비판하냐? 쟤를 보면 그 성직자가 집정한 성사는 무효이다. 성사 그 자체는 영혼의 구제의 본질적인 것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영혼의 구제. 그러니까 이제 내가 죄를 졌을 때 그 죄를 씻어줘서 나중에 죽을 때 천국에 가서 갈 수 있다. 이게 이제 본질적인 게 아니라는 거야. 예.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영적인 존재일 뿐 포도주나 빵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여 합제설을 공개했다. 합제설이라는 건 뭐냐면 그 예수님이 그 죽을 때 죽기 전에 이제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 마지막으로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죠. 빵은 나의 피고 포도주는 나의 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천주교는 카톨릭은 이걸 고지고대로 이제 해석을 하죠. 빵 안에 피가 들어가 있고 살 안에 포도주 안에 살이 안에 예수님의 살이 포도주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피가 빵에 들어가 있고 아이고 제가 잘못 설명했네. 예. 거꾸로 설명했네요. 포도주가 피고 이게 빵이 살이죠. 예. 이렇게 해야 맞죠? 그래갖고 그 예수님 살이 빵에 들어가 있고 예수님 피가 포도주에 들어갔다.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해가지고 그때 이제 성체성사를 통해서 빵과 포도주를 먹잖아. 예.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비판을 해요. 이건 아니다. 이거는 그리스도는 눈에 보이는 육체적인 게 아니라 영적인 존재고 포도주와 빵은 그 의미만 그냥 상징적인 의미뿐이지 요 자체에 무슨 피와 살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 카톨릭에서 볼 때는 상당히 이단이고 뒤에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하는 소리하고 비슷비슷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구원이라는 것 자체가 여기 좀 설명 안 했는데 그 성사를 통해서 얻는 게 아니라 이미 예정돼 있다고 주장해요. 예, 예정. 그래서 신의 의지에 따라서 미리 결정돼 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성 어거스틴 있죠? 아우구스티누스가 주장했던 그 내용을 여기에서 또 얘기하죠. 예정서. 그러니까 예정서 자체가 우리가 뭐 칼뱅만 이제 기억을 하는데 칼뱅 이전부터 있었던 얘기예요. 이거는 원시 기독교 철학이 있었던 내용이야. 그 다음에 성경을 중시 여기죠. 그러니까 기독교 신자의 생활 방식은 교회의 가르침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구해야 된다. 그래서 교회에서 항상 이제 얘기하면 이제 여기 원래 성경 내용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시키죠. 교회가 이제 성직자나 이렇게 권위를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예전에 성경책에 안 나왔지만 전례상 전승에 보니까 이런 얘기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신의 권한을 강화시키잖아요. 칠성사를 통해서 영혼이 구제될 것이라든지 연옥이라는 개념 등등 다 이게 성경에 안 나와 있는 내용이야. 그래서 성경에 따라서만 행동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진리는 성경에만 있다. 그 다음에 성경이 모든 사람이 익혀야 한다는 취지로 성경 번역을 지휘하여 후에 종교계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거. 그래서 최초로 이제 두 권의 영역 성경을 뒀다. 그래서 예전에는 이제 성경이 라틴어 성경판이 있었죠. 이걸 불가타라고 하죠. 근데 이 불가타는 이제 문제점이 뭐냐면 교회 위주로 이제 의역을 한 거야. 직역을 한 게 아니라. 예.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하여튼 그 당시 영문 성경판을 만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성서를 진리를 민중에게 전하기 위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여기에서 좀 문제점은 뭐냐면 요거는 불가타라는 라틴어 성경판을 영어로 번역한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의역을 그대로 영어로만 번역한 거니까 그러니까 중역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한번 이제 그 불가타가 그 시브리어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을 이제 번역한 것을 다시 여기에서 번역을 해버린다. 그리스와 시브리어에 적혀 있는 것을 번역한 걸 다시 영어로 번역한 거야. 그러니까 교회의 입장을 그대로 반영된 성경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걸 나중에는 에라스무스 같은 사람들은 이게 좀 문제가 있다. 불가타 라틴어 성경판을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당시에 직접 그리스어나 이런 것도 공부해갖고 직접 직역을 한 게 있어요. 네. 이거하고 좀 성격이 다르죠. 이건 의역을 한 건데 의역을 한 불가타 라틴어 성경판을 중역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 교수는 주로 농촌에 퍼졌고 그의 추종자를 뭐라고 하냐면 로랜드파라고 해요. 로랜드파. 그래서 와터 테일러나 뭐 이런 사람들 이제 독립만 다닐 때 이 로랜드파가 거기에 이제 서포트를 해주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제 와터 테일러과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자,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설명했는데 그래서 전반적으로 위클리프는 당시 교회와 대립했던 영국의 군주와 귀족들의 입장을 대변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그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이 홉스라는 사람이야. 홉스. 홉스는 이제 고향이 어디냐면 보헤미아죠. 오늘날 체코 지역이에요. 체코 지역.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체코는 누구의 이제 지배를 받고 있었냐면 신성 로마 제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홉스가 그 당시 그 잠시 그 보헤미아 왕이 이제 영국 그 공주하고 잉글랜드 공주하고 뭐 하여튼 결혼해가지고 요 사절단 안에 이제 잠깐 영국에 다녀왔어요. 그래서 홉스가 위클리프의 영향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위클리프의 이제 사상을 받아들여서 고위 성직자들의 부하, 세속성을 공격하고 신앙의 핵심은 성경이라고 주장을 하죠. 그래서 위클리프의 교설 중에 성취성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했는데 앞에 이제 말한 것처럼 성취성사 자체를 부정을 하잖아요. 하체설 자체를.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해서 적극적으로 반대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 잘못했네요. 예. 위클리프의 교설 중에 성체성사와 관련된 내용은 반대예요. 그러니까 위클리프가 이제 주장했던 성체성사 자에 대해서는 요것만은 이제 필요한 거에서 주장하죠. 그러니까 위클리프의 내용은 거의 받아들이는데 이 성체성사 자체만은 인정해줬다. 그래서 그 위클리프의 주장이 잘못됐다 이렇게만 얘기하죠. 그렇지만 상당수 대부분은 뭐냐면 위클리프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면벌부 판매 반대하다가 결국에는 콘스탄트 공회 때 하향을 했다. 이 면벌부 관련된 내용은 좀 뒤에 좀 얘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이 면벌부 판매 관련된 내용은 뒤에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요. 자, 그래서 이제 이 흡수는 단순히 종교 운동이 아니라 여기에서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당시 독일이 보헤미아죠. 그걸 이제 지배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헤미아를 지배했던 이제 그 신성로마 제국은 카톨릭 교황을 옹호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 운동을 통해서 일종의 독립운동, 그 다음에 그 민족 운동을 펼쳤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후스의 콘스탄트 처형을 교회와 독일의 황제가 체코의 동료를 받고 그 다음에 체코의 국익이 해친 것으로 봤죠. 그 당시 민중들은요. 그래갖고 이제 일단 이 흡수의 처형을 해가지고 계기로 해갖고 보헤미아 모든 지역에 봉기가 일어나. 그러면서 이제 뭐냐면 흡수의 추종자들이 반란을 일으키죠. 이게 이제 흡수 전쟁이라고 하죠. 네. 그래서 흡수의 처형 소식이 전해지니까 보헤미아에서 봉기가 일어나서 모든 계층의 강국에 대한 지지를 받게 되고 체코인들의 흡수와 흡수파에 대한 탄압을 독일의 조종을 받는 교회와 황제가 체코의 동의를 받고 체코의 국익을 해친다 이렇게 보았던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봉기한 민중들은 도시 정부의 봉기된 민중들은 그 당시 이제 정부의 도시에 있는 정부의 독일인들 살해하고 그 다음에 이제 봉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이제 선제였던 지그무트 제후가 보낸 군대에서 지그무트 보낸 군대를 패퇴시키기도 했죠. 그래서 이제 더 나가서 뭐 사유재산 폐지나 자치정부 폐지, 사유재산 폐지나 자치정부 해체 같은 걸 주장을 하기도 하고,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하다가 결국에는 이제 독일 그 제후국대 공격을 받고 일단은 격퇴에 당하긴 하죠.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그 당시 체코의 어떤 민족주의 상징으로서 흡수 운동이 부각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있고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 흡수 운동과 위클프 땅은 영국의 노랜드는 종교개혁의 선구자로서 되게 유명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존 위클프나 흡수는 종교개혁을 했죠.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종교개혁의 그 선두제를 종교전쟁의 어떤 종교개혁의 스타트를 끄는 사람이 뉴턴하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위클리프나 이제 그 흡수도 교회 개혁을 주장했긴 했지만 그들의 주장들은 그냥 그 지역 내에서만 국한됐을 뿐이에요. 이게 전 유럽으로 확산되지 못했어. 예. 근데 이에 반해서 이제 루터 같은 사람들의 주장, 칼빈 같은 사람들의 주장들은 전 유럽으로 확산이 됐죠. 그 위협이 그 확산이 너무 이제 파급력이 더 크죠. 그 이유가 뭐냐면 요 뉴터가 이제 그 뒤에 좀 약간 있었던 사람인데 뉴터가 이제 그 종교개혁을 할 때는 인쇄술이 발달됐어. 그래서 인쇄술이 발달돼서 그 당시 뉴터의 95개조 방방곡이 유럽 전역으로 그냥 번역돼 갖고 이렇게 실었던 거예요. 예, 널리 확산됐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뉴터의 종교 개혁 주장이 널리 확산되면서 우리는 뉴터부터 종교 개혁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부터 존 위클프나 그다음 흡수 같은 사람이 이런 종교 개혁 운동을 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넘어가서 신비주의라는 거 있어요.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면 보통 이제 앞에서 천주교 같은 경우에는 신이 있고 신도가 있으면 중간에 교회가 있죠. 교회가 끼고 이 교회를 통해서만 이게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죽은 후에 천국을 갈 수 있잖아요. 자, 근데 이 신비주의는 이 교회라는 중개자들 없이 직접 이렇게 신과 연결하는 그런 제도를 신비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신비주의에 이제 영향을 줬던 사상은 신플라톤 철학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신플라톤 철학이 이제 영향을 받은 건데 요중에 이제 대표적인 게 뭐 단체들 보면 신의 벗이라는 단체와 그 다음에 공동생활 형제당 이런 것도 있다. 그래서 이제 있고 그 중에 좀 영향이 더 컸던 게 뭐냐면 여기 그 공동생활 형제단이에요. 그래서 이 공동생활 형제단은 주로 어느 지역을 중심으로 했냐면 저지대 지방을 중심으로 했다. 저지대라는 것은 네덜란드죠. 네덜란드. 그래서 네덜란드는 원래 이제 거기가 상당수 국토가 간척지죠. 습지야, 습지. 습지인데 갯벌이고 습지인데 이것을 메꿔가지고 그 땅을 만들었어요. 개간지를.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땅의 지표면이 그 바다보다 좀 낮아.
그래서 이런 지역들 네덜란드인데 보통 오늘날 이제 네덜란드뿐만 아니라 여기에서는 벨기에도 포함되어 있고 루셈부르크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 저지대 지방에 이제 게르트 호텔이라는 사람이 설립을 했고, 자, 일반 성인들 모임으로서 소집단을 생각하며 자선을 베풀고 기도를 위하여 공동 집회를 했다. 자, 공동생활 형제단의 대표적인 이제 사상가가 토마스 앙 캠피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캠피스. 그래서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모방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래서 이제 중세 말의 가장 고전적인 경건주의 문장으로서 복잡한 교리가 아니라 심성이 단순한 경건을 중시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공동생활 형제단이 또 학교도 많이 운영했어요. 학교. 그래서 여기에는 학생들도 많이 가르치고 자신의 어떤 사상도 뭐냐면 확산시키고 있는데, 공동생활 형제단의 그 학교에서 공부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에라스무스라는 사람이 있어. 이 에라스무스가 원래 네덜란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영향을 받았다. 예, 공동생활 형제단에 그 루트도 영향을 줬고요. 그래서 이제 이 에라스무스가 이제 루트에게 또 영향을 줬잖아요. 예, 하여튼 이 에라스무스가 공동생활 형제단이고, 그리고 에라스무스의 주장 내용 중에 이 공동생활 형제단의 어떤 주장했던 뭐예요? 신비주의 이런 것들을 이제 강조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공동생활 형제단은 그 신비주의를 대중화시키는 데 상당히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형사 강의에서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민중적 신비주의라고 해요. 그래서 민중적 신비주의를 강조했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대중들 을 이제 접근하려다 보니까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되게 기반을 강조했거든요. 자국어 성경. 그래서 자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기반으로 두고 자신의 신앙을 발전시켰고 신과의 직접적인 관계를 추구하면서 교회 조직의 중요성을 최소화시켰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에라스무스가 자국어 성경을 이제 강조했던 것도 이거야. 예. 그래서 자국어 성경을 이제 하기 전에 다시 이제 그 불가타의 어떤 그 내용을 문제점을 지적하고 라틴어 성경을 이제 직역해서 만들었죠. 그리고 이걸 바탕으로 나중에 자국어 성경을 좀 다시 번역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하여튼 이런 영향을 받았어요. 공동생활 형제단에. 자, 그러면 이제 콘스탄트 공의회 볼게요. 자, 이거 21년도 기출문제 나왔죠. 예. 자, 뭐 개최의 목적은 세 가지도 요약해 볼 수 있는데, 일단 그 당시 교회가 분열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분열 종식. 그 다음에 이단 척결. 이단 척결이라는 것은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당시 흡수죠, 흡수. 그 다음에 교회 내의 자체적인 개혁. 이런 걸 세 가지를 이제 내걸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볼 게 이제 교회 분열 중식인데,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교회 분열 중식에서 이 콘스탄트 공의에서 지극한 성수음이라는 그 뭐냐면 그 내용을 공표했죠. 신앙 문제에 있어서 공의의 정당성과 권위를 규정하고 교황도 이에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해요. 그래서 이거는 뭐가 이제 반영됐냐면 공의주의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공의에서 이제 결정을 내렸죠. 그럼 당연히 이 공의주의에 따라서 교황도 받아들여야 되잖아. 어떤 식으로 결정했냐? 이 지극한 성스러움을 바탕으로 해서 그래서 모든 새 교황을 폐위시키고 이제 새로운 마르틴 5세를 선출하면서 교회 분을 종식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공의주의를 내서서 공의의 결정을 통해서 교황을 폐위시키고 이제 단일 교황 체제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두 번째는 이단 문제 처리야. 그 흡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래서 흡수의 사제직을 박탈하고, 원래 흡수가 성직자였거든요. 그래서 세속당국에 넘겨졌으며 지금으로서는 흡수를 하형에 처했죠. 예. 그래서 이제 흡수를 옹호하기 위해서 콘스탄틴은 프라하의 제론도 하형을 했다. 아마 뭐 친구였기는 같은 이제 친구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흡수를 하형에 처했다는 거. 그래서 이제 흡수에 하형을 처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민중들이 이 흡수를 처형을 뭐라고 보는 거죠?
교회와 독일 황제가 체코의 동료를 받고 체코 구익을 해치는 행동을 받고 결국에 흡수 사상이 널리 확산시키는데 일주일 한 거죠. 그래서 흡수 운동, 흡수 전쟁이 일어났고 결국에는 이제 퍼져 나왔다.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교회 개혁 문제 볼게요. 세 번째 교회 개혁 문제 보면, 자, 보수파 급진파에 대해 개혁을 못하다가 백년 전쟁의 제기로 주체자인 지금부터와 각국의 사정이 바빠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뭐 그냥 자국 사정 때문에 결국에는 콘스탄트 공의회에서는 개혁을 완수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그 공의회를 빈번하게 개최를 갖고 그 정기적인 그 빈번한 개최로 이제 공의회의 정기적 소집만을 결정한 채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빈번한 개최인가? 이게 이 번역을 했거든요. 이게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지극한 성수민가지 빈번한 개체 뭐 이런 것들인데 이거는 좀 약간 그런 것 같아. 이거는 번역 그 내용인데 잠깐만요. 이게 이제 이해를 했는데 지극한 성스러움, 뭐 빈번한 개체 근데 이게 한국식으로 이게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게 지극한 성스러움은 이제 그 라틴어로 번역하면 헥상타라고 하거든요. 라틴어 원음이 그 다음에 샤크라타 샤크로상타라고 해요. 네. 그래서 헥산타 다시 써야 되겠네. 예, 서양사 개론에 있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니에요. 예, 서양사에 있는 내용인데 이게 번역하는 과정에서 이런 식으로 번역한 것 같아. 예, 이걸 이렇게 있고 그다음 빈번한 기체하면 공의회가 빈번한 기체를 했던 게 아니라 아까 전에 제가 말을 좀 실수한 건데 이게 이제 그때 결정문이에요. 근데 이걸 이제 그 결정문이 서양사 개론에 보면 이것도 라틴어인데 예, 프레키스라고 해요. 예, 이걸 읽는 걸 프레키스라고 하는데 이게 라틴어예요. 이게 이제 우리식으로 직역하면 빈번한 개체라고 되는 거야. 근데 이거보다는 프레키스라는 게 훨씬 더 그 좋을 것 같아. 하여튼 이때 이제 프레키스라는 걸 내걸어서 그 당시 공예의 정기적 소집만 결정한 채 끝났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데 빈번한 개체로 공예의 정기적 소집만 결정한 채 끝났다. 이렇게 해버리면 무슨 공예를 빈번하게 개최해가지고 정기적 소집만 했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게 나오죠. 아까 전에 제가 잘못 얘기한 것처럼. 그래서 프리킵스 언어로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좀 어색하지만 빈번한 개체 이렇게 해갖고 공의의 정기적 소집만을 결정한 채 끝나고 실제로 자국 문제 때문에 교회 개혁 문제는 흐지부지 됐다. 잘 안 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결국에는 이게 성공한 건 두 가지죠. 교회 분열 종식. 이걸 하기 위해서 그 당시 핵산타를 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단 척결, 호수를 처형시켰죠. 요것만 성공하고 교회 개혁은 그 당시 자국 사정 때문에 결국에는 백년 전쟁 등등 해갖고 끝났다.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 프레키스라는 걸 바탕으로 해갖고 이제 공회를 개최했어요. 어떻게 하든 이제 뭔가 교회 내 개혁을 이제 자주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렇게 의기식을 느꼈겠죠. 그래서 파피의 공회나 베젤 공회 등을 했지만 개혁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파라레에서 이제 어떤 결정을 내리냐면 정 그리스도 세계 영도자 교황의 질을 확인시켰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그 헥산타에서 그 공의주의를 내세웠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폐기되고 다시 교황을 중심으로 교회를 뚫뚫 뭉쳐야 된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요때 넘어가면 이제 종교 개혁이 이제 확산되면서 막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던 그때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 전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교황을 구심점으로 교회의 어떤 개혁을 확실히 해야 될 필요가 있었어요. 뭐 이런 배경으로 했는데 자 그래서 이제 요건 뒤에 좀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종교의 중심의 개혁 운동은
교황의 절대권을 억제하고 대의제적, 의회의 성격을 띠고 있는 종교회를 통해서 교회 운영을 중심기구로 삼아 당면한 교회 개혁을 추진하려고 했으나 이론의 15세기 중에 실패도왔다. 결국에는 앞에서 얘기한 처럼 이 페라가 그 종교회에서 교황권을 다시 우위가 확인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앞에서 언급했던 이 콘스탄트 공예 등등 해가지고 공예 중심의 어떤 개혁 운동을 하려고 했던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회 내 권력에서 공의를 강조하는 것들 흐름이 있었는데 이걸 공의주의라고 해요. 예. 공의주의. 그래서 그 앞에서 마르실리우스 그런 사람도 공의주의자라고 했죠. 이거 한번 보면 공의라는 것은 교황이 소집한 주교회예요. 종류가 이제 보편공의회가 있고 지역공의회가 있는데 보편공의회는 이제 세계의 여러 그 주교들 그 고위 성직자들이 모여가지고 하는 회의를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공의회는 다 보편공의회예요. 그래서 이제 있고 지역공의회는 특정 지역의 어떤 주교들의 회의야. 그래서 교황의 승인을 얻고 소집되어 지역공의회 안에서 결정사항도 교황의 승인을 얻어서 공포할 수 있고요. 자, 공의회 운동을 좀 보면요. 그 당시 니케아 공의회가 이제 신성한 공의회를 주장하면서 보편 공의회가 전 세계의 모든 주교가 참석해 결정이기 때문에 오류를 범할 수 없다. 그러니까 공의회의 말은 무조건 옳다. 공의회 무오류수를 이제 바탕으로 했고요. 그리고 이제 결국에는 앞에 교황권을 강조하는 교황 무오류수가 충돌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교황이 우위를 차지했지만 아비뇽 유수의 교황의 권위가 추적되잖아요. 이건 이제 교황 자체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니까 공의회가 나가서 이제 교회 분열이나 이단 척견을 내세울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잠시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공의회 수익권을 주장하는 교회 개혁 운동이 전개됐다. 그 대표적인 운동이 콘스탄트 공의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들이 이제 공의주의자들이 내세웠던 이유가 뭐냐? 그러니까 공의주의자들이 교황보다 더 권한을 더 크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뭐냐고 보면 공의주의자들이 자신의 권한을 교황보다 더 크다고 주장한 그 이유를 보면요. 교황은 하나님으로부터 권력을 받은 게 아니라 신자들의 위촉을 직무를 수행하기 때문에 공의가 신자들의 대표다. 그러니까 교황이라는 것은 공의의 어떤 위촉을 받고 신자의 위촉을 받고 했기 때문에 이건 교황도 그 공의의 말을 들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교황직은 공의의 집행기관에 불구하고 공의회가 당연히 교황을 폐위시킬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내세웠지만 결국에는 잠깐 그 뿐이고 나중에는 이제 페더럴 공의에서 그 전 그리스도의 영도자 교황권이 다시 확립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회 대분열 이후에 그 교황권이 잠깐 그 하락한 후에 침체되고 이제 분열된 후에 잠시 부각됐던 것이 공의의 운동이었다. 공의주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국가교회 성장을 볼게요. 자, 요거는 이제 앞에서 언급했던 거와 이제 연결되는데 마르실리우스가 이제 주장했던 프랑스 개별교회를 강조하는 그 흐름과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보편교회와 보편교회라는 건 카톨릭을 중심으로 한 거죠. 교황청, 이탈리아 교황청을 중심해서 유럽주 전 세계적인 교회와 그 다음에 어떤 이 대항에서 반대의 개별교회, 개별교회가 등장해요. 개별교회는 지역교회죠. 그래서 그 프랑스 교회, 영국 교회 같은 어떤 민족 의식을 깔고 형성된 교회가 이런 이제 개별교회야. 그래서 이런 개별교회 형성들이 등장했는데 대표적인 게 프랑스 내에서요. 프랑스에서 이제 부르주 결의를 해요. 그래서 프랑스 교회에서는 노마 납부를 금지한다. 그래서 프랑스 신자들이 내서 납부했던 여러 뭐 11조라든지 현금 이런 것들 왜 노마 공영청 이탈리아 노마에 갖다 바쳐야 되냐? 그리고 프랑스 내에서 모든 성직자에 대한 그 교황의 임명권을 부정을 했다. 그다음 주교와 수도원장이 참사에서도 선출되고 부정을 했다는 거. 왕은 프랑스 교회를 지배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이제 부르주 결인데 요 밑에 깔려 있는 논리는 뭐냐 하면
우리가 이제 그 갈리카 리즘이라고 해요. 갈리카 리즘. 예. 갈리카 리즘은 뭐냐? 보통 예전에 이제 프랑스 갈리아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갈리아 지역의 교회주의, 교회 갈리아 지역의 어떤 그 지역 교회 움직임, 이걸 갈리카 리즘이라고 하죠. 그 다음에 독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마인츠 교회를 내서 독일의 교회도 프랑스 교회와 비슷한 교회를 했다. 그래서 이런 개별 교회음이 일어났다. 국민국가 바탕 민족, 아직까지 국민국가는 아니었지만 나름대로 민족의식을 바탕한 개별교회들이 이제 등장을 했고, 카톨릭을 중심한 보편교회와 뭐냐면 대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세속 군주도 입장일 때는 이 보편교회보다는 개별교회가 낫겠죠. 이 개별교회가 자기가 통제를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속 군주도 그대 지배 아래 교회를 국가 단위로 통합을 하려고 했다. 예, 국가교회 성장 관련된 내용들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십자군 전쟁을 볼게요. 십자군 전쟁 관련된 내용은 예전에 한 세네 번 나왔죠. 그래서 중요한 주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앞으로 또 나올 가능성도 많고요. 그러면 이제 십자군 전쟁 하기 전에 첫 번째 인증번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증번호는 67번이에요. 첫 번째 인증번호 67번입니다. 자, 십자군 전쟁을 하기 전에 먼저 살펴볼 것이 이제 우리가 본격적인 이제 십자군 전쟁,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 세력을 이제 상대로 갖고 했던 그 7번에 걸쳐서 십자군 전쟁 있잖아요. 그 이전에 그 에스파니아에서 재정복 운동이 났어요. 지금의 이베리아 반도죠. 예. 그래서 이제 있는데 여기 지도에 보시면 그 당시 이제 피레네 산맥 그 지도가 좀 그러네요. 자, 하여튼 그 지도에 보시면 이 피레네 산맥 있죠. 예. 이 피레네 산맥에 그 이슬람 세력들한테 쫓겨난 기독교 왕국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이 기독교 왕국이 피레네 산맥을 뭐냐면 등을 지고 방패 삼아서 여러 조그만 소왕국도 있었는데, 이 소왕국들이 뭐 나바르 왕국, 아라곤 왕국 등등등 이런 왕국도 있었죠. 근데 이제 이슬람 세력들은 처음에 이제 이베리아 반도를 점령하고 나서 얘들 그냥 무시했어. 왜냐면 또 그 세력이 그렇게 크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했지만 이들이 점점 커져요. 이 네온, 카스티안, 나바드, 아라곤 등등이 커지면서 이들이 이제 이슬람 세력들이 그 안에서 분열되니까 얘네들이 점점 세력을 확대해 나가죠. 결국에는 이들을 이제 몰아내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재정복 운동이라고 한 11세기 정도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이스라엘의 침해에 쫓겨 서구투족 일부는 반도의 북서부 지역에 국가를 건설하고, 그 다음에 그때 뭐 네온, 카스티아, 나바 등등 이런 그리스도 국가가 존재했는데, 그 당시 유럽의 팽창 기운과 이 코르도바는 여기 있어요. 여기 좀 기억을 해두세요. 예. 이 이슬람의 그 스페인 지역의 이슬람의 중심 도시가 이 코르도바였어요. 예. 우리가 이제 예전에 토렌토 있죠. 갑자기 커지네요. 예. 한번 이용해 보죠. 예.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토렌토라고 이렇게 있는데, 이 토렌토 외에도 그다음 정치적 중심지는 이 코르도바였어. 예. 이게 문화적 중심지가 이 토렌토고요. 예전에 한번 시험문이 나왔죠. 예. 코르도바가 그 당시 그 후 우마야 왕조 이후에 그 스페인에 등장했던 여러 왕조도 있어요. 그 왕조들의 중심 도시가 이 코르도바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이슬람과 투쟁하는 과정에서 그쪽 포르투갈 왕국이 탄생이 됐고요. 그리고 이제 뒤에 나오죠. 그레나다를 지배하고는 이슬람 세력의 영토를 이슬람 세력의 영토를 상실했다. 그래갖고 이제 여기 보시면 뭐 아라곤 왕국, 카스티아 왕국, 포르투갈 왕국 이렇게 해서 이제 힘이 커지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그레나다가 있죠. 이 마지막 이슬람의 거점이야. 예. 그래서 그레나다 여기가 있었는데, 요게 나중에 이제 16세기 때 이후에는 이제 완전 쫓겨나죠. 예,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있고, 나중에 카스티아 왕국하고 이 아라곤 왕국이 통합이 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에스파냐가 등장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요. 시칠리아를 보죠. 시칠리아는 원래는 동로마 제국이 소유한 땅이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11세기 때 2, 3세기 여기 시칠리아와 그 남부 이탈리아 지역을 이제 점령하게, 그러니까 시칠리아를 점령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노르만 세력들이 와갖고 또 점령을 해요. 그래서 노르만은 시칠리아뿐만 아니라 남부 이탈리아 지역까지 이제 회복을 하게 되죠. 그래서 노르만 기사들은 교황에게 신중하는 대신에 시칠리아 왕을 칭하게 되고, 요때 두 시칠리아 왕국, 양 시칠리아 왕국이 탄생하게 된다. 그래서 남이탈리아 지역에 이런 왕국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북방 십자군을 볼게요. 이 북방 십자군은 좀 알려지지 않는 십자군이에요. 여기 이제 서양사 강자에 있는 내용이기도 하는데, 잠깐 서양사 강자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발트 십자군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 그 어느 지역이냐면 이제 그 발트의 연안 지역 있죠. 발트 삼국 지역,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그다음 핀란드, 그런 지역들, 이제 발트해 지역 연안에 있는 국가들은 아직까지는 기독교가 널리 전파되지 않은 지역이었어요. 뭐 기독교의 일부 지역만 이제 전파되고, 그 당시 원시 종교를 주로 믿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래갖고 그 당시 이제 이 지역을 완전히 장악해서 기독교화 시키자, 이런 것들이 북방 십자군, 발트 십자군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 당시 그 발트 부근에 있었던 리보리아인, 뭐 라트가리아인, 에스토니아인, 핀족은 이 핀란드인들을 얘기하죠. 그 다음에 발트 프로시아인 등등을 굴복시켜 개종을 시켰다. 그때 이제 뭐냐면 투던 기사단이 같은 독일 기사단이 이제 주로 활동을 많이 했다는 거죠. 개종시킬 때. 그래서 이제 뭐 이런 내용도 파악을 해두시는데, 그냥 이런 게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발트산 국가의 핀란드 지역이 이걸 계기로 해갖고 기독교화 됐다. 네, 이렇게 파악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본격적인 십자군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렇게 에스파냐, 포르투갈 등등을 정복할 재정복 운동이나 뭐 시칠리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노르만 기사단이 여기를 점령했고, 그다음 발트 연안에 있어 이교도들을 물리치고 발트 연안에 있는 지역들을 장악해서 기독교 개종시키는 북방 십자군 운동이 있었다. 이렇게 보면 되죠. 그 본격적인 십자군 전쟁의 원인을 이제 볼게요. 예. 자, 십자군 전쟁의 원인은 뭐 여러 가지를 볼 수가 있죠. 일단은 첫 번째로는 유럽사의 팽창령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뒤에 좀 얘기했지만 11세기 넘어가면 이제 봉건 사회가 안정화되고, 그러면서 농업 생산력이 발전되고 상업화 경제가 발달되기 시작하거든요. 11세기에서 13세기 때. 자, 그리고 인구도 증가돼. 그래서 정치적 안정과 농업 생산 발전, 인구 증가 등을 해갖고 사회 경제적 성장이 이제 축적되다 보니까 어디도 이제 분출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럽 내 간척과 개간 산업, 그리고 독일 기사단을 중심으로 엘베강 동쪽 지역인 슬라브 구주 지역의 시민운동인데, 엘베강 지역의 슬라브족들 지역은 주로 이제 여기에 이제 슬라브족들이 누가 이제 거주하고 있었냐면 프로이센들이 그렇죠. 프로이센들이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보통 프로이센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 있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지역 용어는 이제 알려져 있는데, 원래는 이게 그 프로이센들이 거주했기 때문에 그 지역을 뭐 프로이센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지금 우리 독일, 뭐 게르만 이렇게 이게 인식하고 있었지만, 그때 그 지역은 게르만족보다는 슬라브족에 가까웠어요. 그래서 이제 슬라브족도 있었고, 여기에 뭐 얘네들 기독교 믿지 않는데 기독교를 개종시키고 얘들을 이제 게르만 독일화 시켜버린 거야. 그래서 하여튼 그런데 이런 지역들을 개척해서 나중에 이렇게 개척된 지역을 프로이센이라고 하죠. 프로이센. 자, 그 대외적으로는 이베리아 반도의 재정복 운동과 십자군 전쟁 등 이슬람 세계에 대한 반격 그 분축을 찾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 결정적인 이제 이건 배경이고, 이게 이제 결정적 계기가 됐던 것이 동로마 황제의 구원 요청이에요. 자, 이때 이제 동로마에서 이제 누구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냐면, 그 당시 등장했던 셀주크 투르크하고 대립을 하고 있었어. 네. 그래서 이제 셀주크 투르크가 강성해지고, 그 다음에 또 예루살렘을 차지해서 성지 순례자를 박해를 하고, 소아시아의 니케아를 점령하고 콘스탄티노플을 위협하는데, 특히 이제 소아시아 지역을 점령해요. 소아시아 지역은 어딘지 아시죠? 여기 보면
이 발칸 반도가 있고 이 콘스탄티노플이 있으면 그 마지막 이렇게 튀어나온 반도가 소아시아 반도잖아요. 예. 여기가 있는데 지금은 이게 투르크인들이 살고 뭐 이슬람 세력들이지만 이 지역은 예전에는 그 셀주크 투르크가 여기 장악하기 전까지는 주로 기독교인들이 많이 살았어요. 네. 기독교인들이 많이 썼고 여기가 인구도 많고 상당히 경제력도 빵빵한 곳이야. 네. 그런데 이제 있는데 이 지역을 뭐냐면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가 장악을 한 거죠. 그래서 만지케르트 전투라고 아주 유명한 전투가 있어요. 그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완전히 이제 박살이 났죠. 그래서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한테 지게 된그 동로마가 이 지역을 상실하게 돼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이제 경제적 지역을 상실하게 되면서 위기에 빠지게 되죠. 그리고 이 지역이 상실되니까 곧바로 이제 콘스탄티노플이 위협을 받게 되니까 그 당시 이제 동로마 황제는 교황 우르반 2세에게 크레논 공의회를 개최해서 성지 회복을 요구를 했다. 자, 그때 이제 우르반 2세가 동로마 황제를 이제 구원 요청을 받고 나서 원래는 이제 콘스탄티노플 황제는 그러니까 동로마 황제는 콘스탄티노플 폴리스를 좀 구해달라고 이제 요청을 한 건데 그렇게 얘기하면 그 제후들이 말 안 듣죠. 군대 안 동원하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이제 둔갑을 했냐면 그 당시 셀주크 투르크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지를 박힐하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탈환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한 거야. 그래서 그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그걸 이제 그 주장으로서 그 당시 제후들의 어떤 그 뭐냐 도움을 많이 받으려고 했던 거죠. 네. 그래서 이제 하여튼 그래서 이제 크레논 공의에서는 여기 콘스탄티노플 폴리스의 위협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주로 그 예루살렘 탈환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군대를 끌어모으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이제 이 우르반 2세의 크레논 공의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 제안은 교황의 연설 중 일부 내용이 여기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이게 교과서 사회에도 나와 있거든요.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거. 그대들은 동방에 거주하고 있는 그대의 동포를 돕기 위해서 서둘러야 합니다. 예. 그대들은 그대들의 도움을 필요하며 또 자주 도움을 청해왔습니다. 투르크족과 페르시아인들이 그들을 공격하여 멀지 않아 노마 영내에 진격해 올 것입니다. 그러고는 나는 열심히 기도해서 권고하는데 기독교 사자로서 그들도 형제의 땅으로서 이런 사악한 인종을 서둘러 금지시키기 위해 그 이세의 그 그리스도의 교인들을 돕기 위해서 자주 권유하기를 원합니다. 등등 했는데 자 근데 여기에 좀 눈여겨볼 게 뭐냐면 이게 투르크족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때 이제 투르크족은 엄밀히 말하면 셀주크 투르크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당시에 소아시아 반도에 장악했던 세력들은 셀주크 투르크에서 갈라져 나온 세력들이에요. 그래서 좀 한 번씩 들어본 분도 있는데 룸셀주크 투르크라고 하죠. 그 당시에 투르크가 분열돼 있었고 여러 이제 제후국도 있었어요.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 이제 장악했던 소아시아 반도를 장악했던 그 세력은 룸셀주크 투르크라는 세력이에요. 또 세력은 뭐 상식적으로 알아두시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러면 각 신분별 현실적 원인을 볼게요. 이들은 종교적인 목적보다는 현실적 목적이 훨씬 더 강했다. 겉으로는 종교적 목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현실적 목적이 더 강해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걸 대변할 수 있는 그 십자군 운동이 뒤에 설명했지만 제4차 십자군 운동이죠. 그래서 교황의 입장을 볼 때는 분열된 동서교를 통합해서 교황권의 신장을 깨우려고 했고요. 국왕의 입장을 볼 때는 이제 영토 확장을 통해서 국왕권을 강화시키려고 나가려고 했고 제후와 기사 입장을 볼 때는 공권사회 발달에 따른 대외 발전의 시구 및 영지 확보, 물적 자원 확보 욕구도 있었고 상인의 입장을 볼 때는 동방무역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획득하려고 했죠. 그래서 그 당시 이제 상인들은 주로 이탈리아 상인들이죠. 베니스 이런 상인들 있잖아요. 이런 상인들이 이제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밀라노, 베니스 등등 이런 상인들은 이제 동방무역을 그 당시 콘스탄티 상인들이 독점하니까
이 독점 구도를 좀 깨려고 했어.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농노드는 신분상의 자유획득 및 부채 뭐냐면을 말소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표면적으로는 종교적 목적이었지만 실제 현실적 목적이 강했다. 그러면 십자군 전쟁 경과를 볼게요. 여기 한 두세 번 나왔는데 주요 일곱 번에 거쳐서 이제 십자군 운동이 있어요. 물론 중간에 뭐 소년 십자군도 있고 그런 것도 있지만 일단 지켜두고 공식적으로 이제 하는 것이 그 일곱 번인데, 일단 일곱 번에서 제대로 성기 목적에 성기를 점령했던 것은 뭐냐면 셀주크 투르크의 성기 전역밖에 없죠. 1차. 아니 1차 성직 1차밖에 없죠. 그래서 1차 때 성지를 회복하고 예루살렘 왕국을 건설했다. 그래서 요거 하나 있고, 그래서 1차만 성공했다. 성지탄환은 1차만 했고, 예루살렘 왕국 건설 관련된 예루살렘 왕국과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이 나왔죠. 요거. 그 다음에 여기 또 눈여겨볼 게 뭐냐면 결국 이 예루살렘 왕국도 3차 때 살라딘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결국엔 예루살렘이 점령당했죠. 그래서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때는 이제 예전에 한번 기출이 나왔던 거죠. 그 당시 베네치아 상인들이 경제적 이익을 위해서 콘스탄티노플을 점령한 그 사건이 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키고 일시로 멸망시키고 라틴 제국을 건설했죠.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에 나왔고요. 그래서 이거는 종교적 이익보다는 동서교통 장악, 현실적 이익이 세속적 이익이 더 앞섰다. 이런 것들. 그래서 시험 문제는 뭐 1차하고 4차 나왔고, 제 생각에는 3차도 좀 약간 나올 수 있어요. 왜냐면 유명한 사람들이 한 번씩 다 참가했던 왜냐면 십자군 전쟁이 3차거든요. 3차. 그래서 요거 기억을 해두시고, 그러면 이제 요 관련된 내용들 1차부터는 이제 좀 쉬었다가 진행을 하겠습니다.